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빅데이터 전문가 ATP 자격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알아봤는데요. 어, 일단은 이제 데이터의 이해,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시각화 이 세 가지 과목만 우리는 이제 보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 준 전문가 과정을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데이터 그 사전적 정의와 데이터의 유형, 그리고 데이터 질적 연구, 양적 연구, 그다음에 두 가지 모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정의와 알식 모델, 데이터베이스 활용 시나리오,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일반 정의, 기회 요소, 데이터 출현,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빅데이터 분석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6가지 분석, 그 다음 미래 가치만 끝내고 나면 이제 저희는 이 데이터의 이해 부분에 이 세 가지 과목을 전부 다 끝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한 세 가지의 강의 정도로 준비를 했고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의 이해 부분이 책으로 한 60페이지 정도가 될 텐데 그 60페이지 부분 정도를 저희가 세 가지 강의 1시간에 정도의 시간을 써서 이렇게 한번 빠르게 이해를 해보고 또 복습을 해보고 토크쇼처럼 재밌게 보면서 2회와 빠른 암기, 깜빡이 암기처럼 굉장히 빠르게 한번 지나가면서 암기를 해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돌아가서 미래 가치와 이 빅데이터 6가지만 공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과목이 끝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 빅데이터 분석 방법 6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차트를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회귀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느끼다시피 예, 한자로는 어떤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그 영어로는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해가지고, linear regression, 어떤 선형이 어떤 형태를,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보여주는 과정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분석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의를 보면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또는 설명 변수 x와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이게 통계학에서 가져온 개념이거든요. 회귀 분석이라는 건 이제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도 불리는데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데이터에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나 어떤 영향, 가석적 실험, 인과관계의 모델링 등을 통계적 예측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귀 분석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원에서 한 학기 정도를 전부 써서 배워야 하는 분석 방법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동영상 안에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격검정 시험의 목적인 회귀 분석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만 외워두시고 그리고 회귀 분석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만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를 조작하여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두 변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입력 벡터 x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종속 변수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지 이 알고리즘 훈련 세트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두 관계의 변인을 파악을 해서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분석 방법을 만들어내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회귀 분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관규칙 학습인데요. 어떤 변인들에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찾아내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A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B의 행동을 많이 하는가 등 연속적으로 기계학습을 통해 상관관계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관규칙을 공부를 할 때는 이 표가 거의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5개의
원소 항목 집합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이 집합의 항목을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가지라는 가정하에만 이루어진 거고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라는 데이터는 무수하게 많은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데이터들의 집합일 거예요. 이 데이터들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A4 용지 뭐 100장을 깔아놓고 A부터 Z 혹은 그 Z 이상까지의 데이터들을 쭉 나열해놓고 연필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A, B, C, D, E의 원소 항목 집합만 가지고도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데 A부터 Z까지는요? 아니면 데이터 숫자 1부터 만까지만 연필로 이런 관계도를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마 우리 학창 시절 때에 많이 쓰던 깜지, 그렇게 선을 알아보기 힘든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그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적으로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 레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A라는 레이블과 B라는 레이블을 만들어서 연속적으로 어떤 기계가 상관관계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이 연관규칙 학습이며 빅데이터 분석 도출에 굉장히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분석은 뭐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건이 속하게 될 범주를 찾아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개인 유저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피스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미디어 편집용으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동영상 같은 걸 보려고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 엑셀을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그 게임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유저들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2가지 목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을 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각각 이 사람들의 유형이 파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유형을 범주화해서 나누는 일과 같은 분석 방법이 바로 유형 분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유전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이름에 굉장한 힌트가 있는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뭐 자연 선택 혹은 돌연변이의 그런 결과 혹은 유전적 메커니즘과 연관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어떠한 가설을 진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시간대에 전화를 해야 고객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뭐 황금 TV 프로그램 시간대가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방식이 바로 유전 알고리즘의 한 가지 예인데요. 이런 생물학 쪽에서 사용하던 개념을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모, 그 다음에 그 부모 둘이 만나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느냐, 혹은 이 변이를 내느냐, 그런 자손을 생성하는 연산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량의 데이터 집단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빅데이터 분석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이제 기계학습을 이야기할 건데요. 예, 이 머신러닝이라고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머신러닝으로 잘 알려진 기법으로 이제 최근 다양한 공공 데이터 현장이나 어, 혹은 현장에서 실제 빅데이터 분석의 현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맛집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뭐 A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한식을 좋아해.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거죠. 이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는데 이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 키가 혹은 뭐 남자 남자가 더 많았어. 라는 그런 출력 결과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떤 맛집이 있고 남자가 더 많았다라는 그런 한식은 한 남자가 더 많았다는 그런 출력 결과를
이곳에 넣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이 컴퓨터는 한식과 이 한식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다라는 출력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고 어떤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경우에 이 출력 결과에 맞지 않으면 예를 들면 어떤 그 알고리즘에 참과 거짓을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의 두뇌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계학습이라는 것인데요. 기계에게 어떤 A라는 값과 그 B라는 값을 계속 훈련시켜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을 형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 어떤 결과물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그 알고리즘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든다는 것처럼 어떠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컴퓨터가 스스로 어떤 분석도 하고 또 어떤 예측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24시간 방어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보안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예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한 가지씩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가장 많이 속을 썩이던 보안 문제 이제 워너크라이의 경우를 이야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워너크라이가 컴퓨터에 발생하는 보안 이상 징후들을 계속적으로 어떤 컴퓨터가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바이러스나 어떤 이런 그 잘못된 보안 공격이 컴퓨터에 매우 어떤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계속 컴퓨터에다가 이런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 컴퓨터는 이런 어떤 물체가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악성 행위인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탐지할 수 있게 되는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이 된 경우에는 이게 이 알고리즘이 이제 추가적으로 예측도 하고 또 어떤 자동으로 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컴퓨터에게. 바로 이런 것이 기계학습을 이용한 알고리즘 생성, 그리고 그 알고리즘 생성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어떠한 컴퓨터가 행동을 할 수 있게까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 빅데이터 시대의 기계학습의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 페이지를 예를 들어 열어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뭐 광고들이 여러 가지가 뜨겠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신발 광고가 있고 여기에는 뭐 이제 집을 프로퍼티 이제 부동산을 광고가 있고 또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호텔 광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요새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서 주로 호텔 광고를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내가 페이스북을 방문을 했을 때 페이스북이 자동적으로 이 유저는 요새 호텔에 관심이 많나 보다 생각을 해서 이 호텔 광고를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호텔 광고를 다른 광고들보다 더 유심하게 많이 볼 수, 보게끔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스북이라는 시스템 안에 있는 웹페이지에 여러분들의 클릭을 읽는 컴퓨터가 어떠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상품을 배너로 더 많이 제공을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이제 기계학습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머리 위에다 자기 이제 차 머리 위에 컴퓨터와 연결된 그 카메라를 달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현재 우버나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들을 보면 컴퓨터는 그 차의 뇌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컴퓨터 위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그 차의 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매번 그 어떤 상황에서 한 30cm 거리 내에 갑작스러운 물건이 오브젝티브가 이 카메라를 통해서 뭐 0.1초 내에 이렇게 반응이 되게 될 때 보통 사고가 난다라고
이 컴퓨터가 이 알고리즘을 생성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고 분석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생성해서 향후에 어떤 다른 차가 이제 B라는 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다른 물건을 30초 내에 그리고 30cm 내에 0.1초 상에서 나왔을 때 이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이 물건을 피해서 운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동으로 정지를 해서 이 사용자의 이상 징후를 미연에 방지하는 행동을 갖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것도 이 컴퓨터가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유저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액션을 그 자동차에게 취하게 되겠죠. 명령을 내리거나. 그래서 자동차는 스스로 쓰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도 이제 기계 학습의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꼭 기계 학습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세 가지나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빅데이터 분석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분석 방법이다. 라는 점에서 이 장에서 가장 좀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석의 경우에는 그 분석자가 스스로 어떤 결과물, 예측된 데이터 값이나 혹은 그 가설을 이 뭐 true인지 진실인지 false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 방법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경우가 많고 그런 수치를 예를 들면 뭐 x 플러스 뭐 y라는 그런 어떤 방정식을 대입을 해서 결과값을 예측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 기계학습의 경우에는 이 결과값을 컴퓨터에게 이제 학습을 시켜서 컴퓨터가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다른 컴퓨터 혹은 다른 물체에게 오더를 내릴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학습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더욱 이제 빅데이터 내에서 기계학습이라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재밌고 현실에서 고려 가능한 혹은 이렇게 잘 보실 수 있는 예시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통해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기계학습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플로우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지 기억해 주시면 뭐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줄 때도 훨씬 용이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본인이 자격검증 시험을 위해서 기억을 하신다고 해도 좀 더 용이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 회사 내에서 뭐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예시를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 이게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보잖아요. 네, 그런 화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그래서 그분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차트를 띄워놓고 또 어떤 이렇게 메시지도 주고받고 또 어떤 우리가 요새 소위 말하는 뭐 주식 찌라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유저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뭐 어떤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잘 된다거나 뭐 어떤 사업이 안 된다더라 뭐 어떤 연예인이 어떤 광고를 했는데 사고를 쳐서 그 광고가 잘 안 팔려서 기업 A라는 데가 주식 가치가 뭐 10%가 떨어졌다더라.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 분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 현재 뭐 연예계나 사회 정치에서 어떤 것들이 경제나 사업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혹은 웹사이트들이 이게 하나의 그런 웹사이트나 어떤 플랫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의 플랫폼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 중에는 어떤 주제가 주로 많이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최근 이제 소비자들의 온라인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구매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해당 제품의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파워 블로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데 결정적인 인플루언스를 끼친다라고 생각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뭐 10명 혹은 1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의 유저라고 하면은 정말 많게는 수만 명에서 이제 수억 명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수억 명의 페이스북 유저들의 오피니언 리더가 누구인지 혹은 그들이 어떤 해당 제품, 해당 주제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또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회귀 분석, 연관 규칙 학습, 유형 분석, 유전 알고리즘, 기계 학습,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외에도 많은 분석 방법이 있는데 이 외에 몇 가지의 분석 방법과 이 6가지의 주요 분석 방법이 이제 현재 빅데이터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 빅데이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첫 번째 단원이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빅데이터의 현재 혹은 빅데이터가 과거 어떤 식으로 출현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기회를 가지고 발전할 것이며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데이터의 이해라는 첫 번째 과목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빅데이터의 미래 가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파악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빅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고 하지만 빅데이터가 인류의 삶에 어떠한 위협을 끼칠 만한 그런 위기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이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빅데이터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이 미래 가치, 빅데이터의 미래 가치의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을 보고 가는 것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사생활 침해겠죠.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생활의 풍요를 가지고 오고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편리함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정 부분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을 맞닥뜨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뭐 페이스북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그런 업체들이 항상 회원을 모집을 할 때 이 개인정보 활용의 동의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 허락을 동의를 구한 후에 이제 모든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편리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포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불공평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업들도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생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안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내가 허용한 범위 외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에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의 승리, 빅데이터는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선 캠프 쪽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치 같은 혹은 뭐 유튜브 같은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인플루언스를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또 반대로 뭐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불법적으로 그 개인 정보들을 사서 분석을 해서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대중들에게 먹힐 것인지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사용을 했다고도 밝혀졌는데요. 그런 분석을 해서 뭐 그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분석을 위해서 개더를 한 데이터들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제공하는 개인 정보들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 뭐그 심리 테스트 같은 거를 하는 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글을 읽다가 무심코 심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재밌게 심리 테스트를 하고 결과물을 받았는데 그 심리 테스트를 한 결과가 나의 개인 정보와 연합돼서 그 한 가지의 그런 알고리즘으로 예를 들면 남자 뭐 45세 누구라는 사람은 이런 심리 테스트 결과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게 되는데 그 알고리즘을 정치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취해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의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은 위기가 되고 위협이 되고 또 암울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페이스북의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예측 알고리즘에 뭐 미국 유권자들이 희생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희생양을 만들어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느냐? 트럼프 캠프에 책임이 있느냐? 혹은 그 정보를 게더링한 페이스북이 문제냐? 아니면 그 페이스북이 그 심리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준 영국의 어떤 주간지나 뭐 펜실베니아 뭐 주립대학교가 만든 그 AI 회사가 이 서베이를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주도를 한 회사가 문제이냐? 이 책임은 누군가가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원칙을 분분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이 빅데이터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뭐 이렇게 어떤 정확해가지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적중할 수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가 또 사실은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뭐 100%다 완벽한 예측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 그 많은 데이터를 다 겟어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날씨 예측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날씨 예측 같은 것이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높은 고효율의 컴퓨터를 활용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것을 계산해서 예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예측이 불러와서 뭐 허리케인을 대비할 수 없다거나 혹은 뭐 어떤 그 쓰나미를 대비할 수 없어서 이런 직접적인 손실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는 것을 굉장히 맹신하고 믿었다가 뭐 어떤 자연재해를 맞는다거나 혹은 자연재해가 온다고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한다고 뭐 몇백억씩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지하 벙커를 만들거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예측이 틀렸다 해서 그런 손실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 이 빅데이터가 가져올 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이런 위기 요인이 있다라는 점을 꼭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위기만 있는 것이냐, 이 위기를 방어할 어떤 통제 방안이 있느냐. 뭐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개인 정보를 이렇게 수집 혹은 이용을 할 때, 당사자에게 동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 항목 그리고 보유 이용 기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누군가 바로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책임을 지거나 혹은 이것을 악용했을 때 법적으로 누군가가 클리어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의 통제 방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거 보면 동의가 아니라 이제 책임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여러 가지 그 페이스북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누군가는 뭐 트럼프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뭐 또 일반인은 접근을 할 수가 없는가, 이 접근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접근을 막는다고 해서 어,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접근을 다 막는다고 하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혹은 이제 어떤 이득적인 부분을 인사이트를 취하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또 적용을 하고 또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접근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는다고 하면 빅데이터의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리스트의 부상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권한을 부여를 하고 또 만약에 잘못 부여한 경우에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소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향후 나아가서는 그 해커들을 이렇게 다시 트래킹 백을 해서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IP 추적이나 혹은 그 사람이 사용한 잘못된 어떤 흔적들을 찾아가서 이것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법적 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뭐 사이버 형사대가 알고리즘이라는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영역에도 필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알고리즘리스트를 보유하는 것도 이 접근성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제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는 이제 빅데이터의 미래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이제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빅데이터 미래는 이제 기본 3요소, 뭐 데이터, 사물 인터넷이라는 데이터,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이나 자동 추론 같은 그런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 데이터를 다루고 이 기술을 습득해서 이 데이터를 다루는 마지막 인력,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또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바라보는 관점이 어, 좀 틀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알고리즘이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가지 코딩 혹은 통계적 수학 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인사이트를 이제 조직의 전략으로 기획하는 전문가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인사이트를 잘 얻어내는, 수학적으로 얻어내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 인사이트를 파악을 해서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그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면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아니면 이게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뭐 상식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들과 상식적으로 혹은 뭐 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인사이트를 정확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나 수학적인 통계 방법을 다 어, 두루두루 습득을 한 사람이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빅데이터의 열풍과 그 회의론에 관해서 좀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빅데이터의 열풍 좋긴 하다. 그러나 이게 기존의 통계적 분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마케팅적으로 사용해서 어, 이 데이터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의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회의론이 이제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를 그 조직에 얼마만큼 잘 정착시키느냐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싸이월드는 왜 페이스북과 같이 되지 않았는가? 분명히 싸이월드가 우리나라에서 훨씬 오래전부터
이런 소셜 문화를 이끌어 왔는데 왜 현재 페이스북처럼 살아남지 못했는가? 그래서 문제점은 어, 조직의 관행이나 혹은 그 의사결정을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경영 오너가 직관적으로 뭐 결정을 했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제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이 그러한 뭐 여러 가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가지지 않은 그런 부적절한 인력이었느냐,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 어떤 아이디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아이디어 낸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그런 내부 성과주의적 문화가 이제 싸이월드를 페이스북으로 만들지 못하고 현재의 페이스북은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었느냐라고 보는 또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랑도 관점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략적 통찰이 없는 분석은 그 기업에게 굉장한 함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이전 과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뭐 OLTP나 올랩이나 그런 애널리틱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를 고객 혹은 그 의사 결정자한테 주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 적절한 그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이 사업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뭐 데이터 도출, 적용, 평가, 효과 분석, 그다음에 핵심 가치를 뽑아내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종인데, 어,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도서관 사서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사업 성과에 이어져서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내고,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어, 한 번 만든 프레임워크를 또 다른 부서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 프로세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도서관 사서처럼 뭐 책을 A부터 Z까지 잘 분별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오랫동안 라벨링을 해서 관리를 하느냐,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미래의 빅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빅데이터는 이런 관리 능력보다는 이 어떤 데이터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 분석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연계를 해서 또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해서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회사 혹은 어떤 조직 내의 관행이나 어떤 직관적 결정이 가지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적절한 인력이 없어져야 하고, 또 내부 성과적인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게 이제 미래 그 데이터를 보는 빅데이터를 보는 관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데이터 이해의 과목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인사이트까지 1장에서 첫 번째 과목에서 이야기 되어져야 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그 제목들만 한번 따라가 주시면 우리가 이 데이터에 관해서 총 질적 연구, 양적 연구도 뭐 한번 파악을 했었죠. 그리고 그 소용돌이 모델 DIKW도 봤고요. 그 다음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상단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그 다음에 아이싱 모델 확인했고요. 그다음 활용 시나리오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 보시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의, 그 다음에 기회 요소 3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출현 배경,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된 분석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이제 독립분수를 주작하여 종속변수가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는지 관계를 파악하는 거다. 두 변인의 관계. 그래서 이
이 표를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연관교차 학습의 경우에는 A 성향을 가진 B 행동을 많이 하는가?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 예, 이제 기계한테 이 상관관계를 파악해낼 수 있도록 이런 학습 방법을 제공을 하는 거죠. 유형 분석의 경우는 이제 범주를 내는 거다. 어떤 컴퓨터 유저들이 있으면 이 사람이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인지, 오피스용으로 쓰는지, 아니면 미디어 편집을 하려고 쓰는지 이 범주를 찾아내는 분석 방법이고,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적 메커니즘과 연결을 시켜서 이 가설을 좀 더 그 효율적으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사용해보는 분석 방법이고요. 기계학습의 경우는 머신러닝으로서 제일 잘 알려진 예측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계에게 A나 B라는 훈련값을 계속 훈련시켜서 어떤 특성값을 파악한 후에 그 파악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혹은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제 워너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워너크라이 보안 디텍트를 하는 과정 혹은 뭐 페이스북에서 그 유저들이 자주 보는 광고를 어떻게 그 기계가 학습을 해가지고 자주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 배너를 더 보여주느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유저들도 똑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이 그 기계가 학습을 해가지고 미연의 그 사고 이상지율을 방지하는 행동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주식하는 분들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주식 브로커들이 화면을 보면서 뭐 소셜 네트워크나 그 정치부, 사회부, 신문 같은 데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다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주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피니언 리더는 누구며 그 물건은 누가 뭐 잘 사가지고 리뷰를 해주는지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응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그런 분석 방식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 당연히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생활 침해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책임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잘못 오용하면 무조건 믿고 오용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그 제가 그런 웨더 포캐스트를 얘기를 했죠. 웨더 포캐스트를 하는데 이 날씨 예측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위기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가 아니라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알고리즘 접근성 보장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권리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알고리즘미스트라는 직업의 대두가 한 가지 통제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듣고요. 빅데이터의 관점에서는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냥 이제 조직을 그냥 한 가지 이런 하드 스킬만 가진 사람이 아닌 인문학적 기술과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 기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빅데이터의 열풍을 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맛집으로 어떤 통계를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통계의 가치를 정말 빅데이터의 목적에 맞게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면서 이런 이 세 가지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문제들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 성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빅데이터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데이터의 이해라는 첫 번째 과목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면서 다음 과목인 데이터 분석 기획도 재밌고 빠르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 준 전문가는 데이터 처리 기술의 이해를 이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게 되고요. 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서 또 봐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